자, 2교시 문제를 받았습니다.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해서 풀어라. 근데 여기는 4문제 선택해서 풀어라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4문제 선택해야죠. 근데 5문제 선택하고 6문제 선택하면 그거 채점 안 한다. 그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원래 감독관이 그걸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전시, 선정시, 고려사항. 건축적인 거, 기계적인 거, 면적 산정 뭐 이런 것들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삼상어뢰의 대칭분과 불평형 성분을 삼상어뢰에서 대칭분과 불평형 성분을 대칭좌표법에 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라. 나 대칭좌표법으로 일선지락전류 계산할 줄 안다. 나 대칭좌표법으로 선간단락전류 계산할 줄 안다. 그냥 막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딱 전개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내가 풀어놨다. 그랬는데 이걸 딱 읽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줄줄 쓰라는 건가? 관계를 정리하라라고 돼 있네. 이 대칭분과 불평형 성분은 어떠한 관계가 있지? 이제 이렇게 의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뭐 써야 돼요? 수식적인 관계를 쓰는 겁니다. V0는 3분의 1에 IA, IB, IC.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칭분이에요? 불평형 성분이에요? 대칭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불평형 성분을 실제 여기 VA 전압, VB 전압, 불평형 성분의 전압을 3가지의 대칭분으로 나눈 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아닙니까? 서로 관계식이 있잖아요. VA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이렇게. 그렇죠? 이런 관계식이 있잖아요. IB는 I0 플러스 A 자승의 I1 플러스 A의 I2. 이게 관계인 거지 뭐가 관계겠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제가 이제 잠깐 우리 수업 시간에 있는 그림이 있지만 그 그림으로 뭔가 답안지화를 시키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죠. 조금 금방 딱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항 R이 있는 A상에서 일선 지락사고 발생 시 대칭분 전류와 지락전류의 산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이렇게 있는 선로에서 A상이 있는데 여기 글씨가 그대로 읽어보면 저항 R이 있는 A상에서 그러면 여기 저항 R이 있는 A상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락이 되었을 때 지금 일선 지락전류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락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지하고의 저항 R이 있는 이 상황이냐. 그냥 문제를 읽다 보면 저항 R이 있는 이런 계통에서 여기도 그럼 R이 있다는 얘기인가? 여기도 R이 있다는 얘기인가? 근데 A상에서 일선 저항 R이 있는 A상에서 그랬는데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문제만 읽다 보면. 그죠? 근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책에 있는 게 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벨벨 꼬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벨벨 꼬지 마시고 책에 있는 대로 답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 지락 지점에 R이 있는 거를 말을 저렇게 좀 설명을 좀 저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완전 지락이 생기면 지락전류 I, A상의 지락전류 I에는 Z0 플러스 대칭좌표법으로 풀면 그또 Z2분의 3배의 2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수식을 암기를 당연히 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지락점에 저항이 있으면 3배의 R지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중성점에 R이 있으면 R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3배의 Rn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대칭좌표법으로 풀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 결과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지락 지점에 A상 지락점에 일선 지락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저항이 있다면 3배 R지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내면 점수 잘 줄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딱 정리해서 쓰시면 점수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20 몇 점으로 쫙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풀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기본식 뭐예요? 속도 N은 P분의 120F. 유도전동기니까 1-S. 동위전동기는 그냥 P분의 120F. 그죠? 그거 해가지고 생각나면 그거에 주파수로 제어한다, 극수로 제어한다, 뭐 전압 제어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잘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내전자기 임펄스의 보호대책 LEMP에 대해서 써라. 필의 구역에 대해서 쓰고 존 제로, 존 원, 존 투. 존 제로는 존 제로 A, B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LPMS 설계 4가지 기본 보호 대책 있잖아요. 얘는 그냥 IC 6230에 그대로 4가지 그냥 탁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쓰는 거고 공부 안 했으면 못 쓰는 거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암기입니다. 그죠? 그 4가지를 정확하게 딱 쓰는 건 암기죠. 내가 이해해서 쓰는 거는 뭐예요? 이해해서 쓰는 거는 방사 노이즈에 대해서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럼 차폐를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전도성 서지. 도체를 타고 들어오는 서지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설치해야 돼요? SPD 설치. 그죠? SPD 설치는 어떻게 해요? 한 개 설치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기본인 거죠. 나 충분히 이해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이 62305라는 기준의 기본 보호 대책에 대해서 내가 거기만 생각나면 그렇게 써도 점수는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썼어도. 근데 이제 답안지가 4가지에 대한 대책을 그냥 나열했다면 약간의 감점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4가지를 다 안 썼을 때. 그러니까 얘는 내가 4가지를 확실하면 내가 도전하는 문제인 거고 좋은 문제인 거고 내가 몰라도 4가지는 다 몰라도 기본 보호 대책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선택할 게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문제를 착 보면서 그런 게 딱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구성도 쓸 수 있죠? 구성도 배터리, BMS, PCS, EMS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전지 종류별 특징. 그래서 ESS의 구성은 ESS를 설명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전지의 종류별 특징을 하래요. 이게 뭐 ESS의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기계식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식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게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한 배스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이용한 전지 종류. 전지가 배터리니까 연축 전지, 뭐 알칼리 축 전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니켈 수소, 리튬 이온, 그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 생각나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 안 했으면 좀 어렵죠. 그거에 대한 장단점까지도 써야 되고 기술 동향까지 쓰려니까 요거는 공부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었으면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는 저는 잘 쓸 수 있어요. 저는 왜 잘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강의했잖아요. 제가 협회에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쓸 수 있죠. 제가 정리된 거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ESS에 대한 기본 대책, ESS가 왜 필요하냐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기본 강의 시간에도 좀 강의하고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했는데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안에서 있는 것 중에 이 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뭐 X 쳐도 됩니다.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6번. 근데 일단 1번, 2번, 3번이 풀 수 있었으니까 변류기에 대해서 변류기는 참 좋은데 일단 변류기까지는 좋았는데 비오차, 합성오차, 비보정계수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전류 비오차 계산하는 거. 근데 변류기의 비오차는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측정분의 실제 마이너스 측정입니까? 그게 비오차잖아요. 곱하기 100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셨을 수도 있지만 오차에 대한 기본식이니까 생각을 해내야 되고요. 이 식을 알면 4번은 그냥 바로 풀리는 거죠. 요 비오차 식으로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비보정 계수는 뭐예요? 어디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안시,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오차를 나타내는 방법. 그냥 측정분의 실제 변류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 실제분의 측정인가? 실제분의 측정이네. 실제분의 측정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면 되는 거죠. 합성오차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는 이 수식을 루트도 나오고 인테그랄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합성오차는 그냥 뭐 생각을 좀 안 해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그 어떤 순시치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순시치 파형의 순시치의 위상차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오차까지도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합성오차. 근데 합성오차를 내가 잘 모르더라도 비오차, 비보정계수 그 다음에 푸는 거를 공부를 했다면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세모라고 할까요? 내가 4개 중에
합성오차는 내가 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식이 생각이 나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럼 식을 가지고 그냥 설명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손대기 싫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좀 암기하라는 얘기고요. 합성오차는 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개념을 알고 있다면 어떤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에 대한 위상차 아니면 파형에 대한 어떤 왜곡 이런 것까지도 순시치에서 어떤 오차도 생기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런 거를 합성오차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그냥 말만 그냥 딱 쓰고 끝내는 거죠. 그럼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1, 3, 4번을 제대로 풀고 2번도 목차는 달아주고 한마디로 딱 해서 끝내도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에서 충분히 페이지를 채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선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사실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1, 2, 3은 확실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4번은 여기 뇌전작의 임펄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기본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1, 2, 3, 4를 푼 사람도 있을 거고 1, 2, 3, 6을 푼 사람도 있을 거고 5번은 의외로 많이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ESS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배터리를 그렇게 파고들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리튬이온은 좀 파고들었을 수 있죠. 화재에 대한 게 있으니까. 리튬이온으로 좀 써주고 나머지는 이제 연축전지 정도로 좀 비교해서 써준다면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험 시작할 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변전시 선정시,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이만큼의 면적에서 또는 건물에서 전기실을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 그죠? 전기실, 뭐 이렇게 전기실을 어디다가 할 거냐. 그러면 이건 주변까지 다 보는 겁니다. 뭐 도로도 있고 여기 여기 어디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출입구도 있고 주출입구. 장비 반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입도 잘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전주가 이쪽에서 끌고 올 수밖에 없는데 전기실을 내가 여기도 선택 가능하고 여기도 선택 가능한데 여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입이 편리한 거. 선택이 여기가 할 수 없으면 일로 가지만 둘 다 선택 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위치 선정할 때 또는 층별로 위치 선정할 때도 뭔가 완전 지하보다는 지하에서 침수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기 배치시 고려할 사항에서는 전기실을 확대를 해가지고 기기를 실제로 배치할 때 고압반 배치하고 변압기반 배치하고 저압반 배치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배치할 때 고려할 사항 전기실에서 출입구를 같이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는 건축물이나 대지의 출입구인 거고 그럼 전기실에서 출입구, 장비 반입이 잘 될 수 있느냐, 그런 공간을 띄워야 되느냐, 얼만큼 띄워야 되는지, 그죠? 기기 배치시 고려할 사항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계실이 있고 저압 공급해야 되면 저압반을 이쪽에 둬야 되고, 인입이 이쪽으로 돼 있으면 고압반을 이쪽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트렌치 계획할 때 이게 꼬이지 않게끔 잘 해야 되고,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실, 저압반이 여기 있는데 ATS가 여기 있는데 발전기실 이쪽으로 두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발전기실 이쪽 옆으로 해가지고 뭐 전기실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기 배치시 고려할 사항이죠. 그 다음에 배선도 여기에서 특고압반에서 변압기반으로, 변압기반에서 저압반으로 이렇게 배선할 때 저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다음 건축상 고려사항. 건축상은 이제 전기실을 계획을 할 때 건축한테 요구해야 될 거. 야, 2층에다가 물탱크 만들지 마, 화장실 만들지 마, 뭐 그런 것들, 그죠? 여기 방화구역이어야 돼. 문은 방화문, 뭐 이런 거 선택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다 건축할 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환기 좀 해줘야 돼. 여기 발열이 얼마나 돼. 그 다음에 여기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 변압기가 올라오는데 여기 슬라브를 튼튼하게 해야 돼. 야, 여기 면적을 내가 얼만큼 요구했는데 건축에서 여기다가 기둥 안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데 기둥 빼. 여기 보 같은 거를 좀 보강해가지고 기둥 좀 빼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축한테. 그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고. 면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 번째는 전압. 전압이 특고압 변전실이냐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수전을 2회선 수전했느냐 1회선 수전했느냐. 장비 배치가 달라지잖아요. 이중 모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이 배열이 이렇게 길쭉한 전기실이냐 네모난 전기실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면적 결정에 영향을 주죠. 기둥이 있냐 없냐 이것도 면적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을 각각에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책에는 없냐? 책에도 다 있어요. 변전실 계획시 고려사항에 가면 제가 지금 판단으로 저 목차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답안지를 달면서 의외로 쉬운 점은 그냥 책에 다 있는 목차예요. 그거에 대해 물어봤고 그거 갖다가 그냥 축축 쓰면 되는 건데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 문제를 보고 얼만큼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 책에 있는 거를 저대로 암기하면 불가능하고 이렇게 실무적인 요소가 잠깐 있어야 되겠죠. 전체에서 전기실의 위치는 또 이렇게 빌딩에서 전기실의 위치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는 거고요. 다른 분야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기실 자체에 기기를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위치 선전지 고려사항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변전실의 위치입니다. 다른 주변을 생각을 하면서 얘가 부하 중심에 가깝고 몇 층에다 설치할 거냐, 기계실 옆에다 갈 거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기 반출입이 잘 되는 거, 외부에서 기기 반출입이 잘 돼야 된다. 지하로 가면 1층이 좋겠죠. 가능하면 플랜트나 이런 데서는 1층에다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오피스 빌딩이다 이러면 1층이 비싼 데니까 못 두니까 지하로 가는 거고, 최하층은 피한다. 그다음 천장은 4m 이상, 이거는 나중에 건축하고 고려할 사항으로 있는 거죠. 층고에 대해서는. 그다음 근데 4m 이상이 되는 위치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층을 고집해서 갔는데 건축이 1층은 2.5m로 할 건데 이러면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먼지 발생, 위험성, 주의 화재 폭발 이런 데를 피하라는 거고, 경제지구, 환기 채광, 장래 부하 증설 고려, 이것도 뭐 건축하고 나중에 기기 배치할 때 고려 사항으로 빼는 게 더 좋겠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위치 선정식 고려할 사항으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냥 이 첫 번째에서 모든 생각을 다 쏟아내면 네 가지로 분리가 안 돼요. 그죠? 네 가지 분리하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뭐 쓸까, 이렇게. 기기 배치지 고려사항. 이제 이 전기실에 기기 배치를 할 때, 그때는, 여기 자체에서 장비 반출입,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장비를 중간에서 빼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유지 관리가 되느냐, 문 열어가지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느냐, 공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내가 배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흐름, 특고압반을 어디다 두고 변압기 반, 그 다음 저압반, 이렇게 해야지 전기의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입이 되면 인입된 곳에서 이쪽으로 쫙 배치하고, MOF부터 저기 분기 VCB까지 쫙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 VCB에서 TR반으로 딱 넘어오고, TR반에서 저압반으로 샥샥샥 가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간선 루트에 대한 배선 방향 마찬가지. 장래 부하 증설, 이런 장래 부하 증설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공간 확보해야죠. 나중에 전기실 못 만드니까 건축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전력 간선의 배선, 여기 이제 이때 EPS가 이쪽에 있다. 그럼 여기서 EPS실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저압반을 여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특고압반을 이쪽에다 두고, 그런 이 배치 고려할 사항들. 그런 게 다른 전체 전기실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맨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죠? 전기실 배치할 때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계실은 어느 쪽에 있고 인입은 어디로 되고, 그럼 판넬은 이쪽으로 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겁니다. 건축상 고려사항. 건축상 고려사항은 건축이나 기계할 때 내가 요구해야 될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층고 4m, 4.5m 이상 돼야 되겠죠? 변전실 바닥. 이게 우리 단위 중량 이상, 이게 우리 중량물이 들어가니까 튼튼하게 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건축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 다음에 배전반 위치에 따른 트렌치 위치, 이런 것도 선정해서, 또 트렌치 위치를, 트렌치 공사를 전기가 할 수도 있고요, 건축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묵은 딱 칠 때, 우리가 도면 딱 그려주면 너네들이 원래 건축이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전기쟁이가 가가지고 거기다 막 앵글 대고 막 철근에 연결하고 막 이러면 깔끔하게 안 돼요. 철판도 건축하는 사람이 딱 짜와야지 잘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천장벽 바닥 내 관통 위치, 관통 위치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건축이 잘 보강하게. 자, 이런 것들,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변전실 면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첫 번째는 수전 전압. 공식 자체가 수전 전압에 대해서 보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변압기 또 뱅크, 그죠?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이렇게 할 건지, 모선은 단일로 할 건지, 이중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전기실 면적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고요. 수전 방식도 2회선, 3회선. 여기도 단일 모선만 하면 특고압반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MOF, 그 다음에
처음에 LBS, 그 다음에 MOF, 그 다음에 PF, 뭐죠? 저거, 뭡니까? PT, PT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VCB.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분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중 모선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판넬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 기기 배치 방법, 뭐 건축물의 구조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변전실 면적을 좌우를 한다는 거예요. 기둥이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변전실 면적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로 충분히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칭좌표법에서 이제 대칭 성분과 불평형 성분을 명확히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문제가 이게 저는 관계를 정리하라. 이 문제 보고, 이거 출제위원이 출중하신 분이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산 지락의 대칭좌표법에 대해 그냥 설명해라.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낸 거고요. 이해하고 있느냐, 대칭분과 불평형 성분을 관계를 정리를 하래요. 그럼 뭔가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이거를 수식적인 개념이 그 벡터적인 개념하고 딱 접목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선 지락전류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칭분과 불평형 성분의 관계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관계예요. 대칭분과 불평형 성분의 관계. 자, 그럼 대칭 성분은 뭐냐?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IA가 있고 IB가 있고 IC가 있는데 이렇게 막 360도 차이도 안 나고 크기도 다르고 이게 불평형이다라는 거죠. 일선 지락 전류는 평형 전류예요? 불평형 전류예요? 불평형 전류. 왜? 일선의 전류만 이렇게 흐르니까. 삼상 단락 전류는 평형이에요? 불평형이에요? 평형. 왜? A상이 이렇게 흐르고 B상이 이렇게 흐르고 C상이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분만 있으니까. 정상분은 뭔데? 여기가 IA, IB, IC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정상분. 그죠? 역상분은 뭔데? IA, BC 이렇게 역으로 꺾여 역회전이 생기는 거. 영상분은 뭔데? 동일한 방향으로 세 개의 전류가 똑같이 흐르는 거. 이거를 정의를 한 겁니다. 불평형 성분을, 이런 IA, IB, IC의 불평형 성분을 세 가지의 대칭 성분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 그죠? 그게 대칭좌표법 아닙니까? 표현. 그럼 세 가지 성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불평형의 평형인 세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평형인 세 개는 뭐냐? 정상분 여기 IA, IB, IC 이만큼 큰 세 개가 있고, 역상분은 IA, IB, IC, BC가 이렇게 역상이니까 IA, IB, IC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상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네요. 영상분은 여기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벡터 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A상은 IA에 대한 거, 이쪽에 IA 있는 거 여기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영상분에 대한 것도 갖다 붙이고, 이랬더니 실제 IA가 되더라. IB도 마찬가지, IC도 마찬가지. 그게 개념이죠. 대칭분과 불평형 성분의 관계, 저게. 그러면 이 관계 그림인 거고, 관계식은 뭐예요? 우리가 암기했어야 될, 암기하고 있는 식이죠. 대칭 성분과 불평형 성분의 관계. 얘는 대칭분을 불평형 성분으로 나중에 결과. 얘는 이 세 가지 대칭 성분과 불평형 성분을 대칭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죠. 전류로 표현을 했고, 똑같이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면 전압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대칭좌표법으로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을 한번 해보랍니다. 대칭좌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고장 조건에 대한 조건을 생각을 하고, 일선 지락 시에는 전류가 얼마지? 전압은 얼마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대칭분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 대칭분으로 세 가지의 대칭분으로 변환을 하는 게 전류는 I0, I1, I2 이렇게 변환을 시켜보고 이거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I0, I1, I2, V0, V1, V2 이게 제대로 안 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서 발전기 기본식도 같이 연립을 해주는 거죠. 해가지고 쫙 구해낸 다음에 세 개의 이게 대칭 성분으로 실제 전류가 불평형이라면서 일선 지락 전류는 구해내 보는 거죠. 그게 대칭좌표법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는 아주 좋았어요. 일단 자, A상이 완전 지락이 된 경우에
대칭분 일선 지락전류를 한번 산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A상이 완전 지락된 경우,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어떻게 나왔죠? A상에 저항 R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근데 처음부터 저항 R이 있는 경우로 해가지고 막 풀어버리면 내가 평상시 공부한 거하고 좀 빗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가 공부한 대로 풀어줘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 완전 지락시로 했어. 근데 개념을 알아야죠. 이게 완전 지락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하고 어떻게 식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완전 지락시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샥 대칭자표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풀었더니 완전 지락시에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칭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대칭분을 이제 가지고 풀어봅니다. 풀어보는데 3분의 1의 IA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다 구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이게 세 개가 같다라는 것만 구해졌지 실제로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전류 I에 대한 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피던스하고 전압을 알아야지 전류 I를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하고 전압까지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전압 조건, 전압식에다가 발전기 기본식 투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 풀어내면 I0는 이렇게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형태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Z0, Z1, Z2 분의 2A가 되더라.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지락전류 I에는 그러면 3배의 I0가 되더라. I0하고 I1하고 I2는 일선 지락에서 같은 조건이 되더라. 나왔으니까 이제 풀이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일선 지락전류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배의 2A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성선에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중성선의 접지저항 RG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본서 책에는.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문제에는 지금 A상에 R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락점에 A상의 지락점에 이 R이 있는 경우, 이 그림 자체는 중성점에 RG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여기 A상의 지락점에 저항 R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지락점에 RG가 있던 중성점에 RG 또는 RN이 있던 저항이 있던 여기 영상분 회로에 지금 저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3배의 R 해가지고 여기다 놓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칭자표법으로 실무 적용할 때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분리해서 설명해 주면 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영상분에다가 이거를 넣고 막 대입해서 풀어도 이 결과값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면 조금 공부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책에 있는 것대로 쓰기도 힘든데 이거를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벗어나는 거를 새롭게 개발해서 쓴다. 이건 시험장에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해보면은.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런 플로어에 따라서 가주시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식은 이 문제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순서대로 풀어가지고 결과식을 도출해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갖다 놨고요. 그래서 여기 결과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R이 있을 때, 저항 R이 있을 때, 여기 지금 문제로 보면은 여기 중성선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책에 있는 그림 갖다 놓은 거고, 여기에 저항 R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래도 식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심화반에서는 상당히 심화하게 공부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심화반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심화반에서 공부하면은 아마 처음부터 이게 지락점에 저항이 있는 경우 막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여태 일선 지락시의 건전사의 대지전이 상승. 대지전이 상승은 지금 RG가 중성선에 있을 때나 RG가 지락점에 있을 때 서로 관계식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심화반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압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이대로 하면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했다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넣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된 게 우리 책에 없으니까 저는 안 넣는 거고요. 여기다가 내가 그러면 선을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혼자서 이거 월, 화, 수, 목, 금만에 이거를 다 해설서를 만들려면 시간상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은 이렇게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결과식은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
하여튼 이 심화반에서 조금 더 수식적으로 내가 조금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반 끝난 다음에 심화반에 가셔서 좀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을 나는 시험장에 가서 기본만 쓰고 오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반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해요. 하여튼 항상 뭔가 강사가 있으면 강사만큼 따라가면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강사만큼 따라갈 수준이 내가 김신일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합격하시는 거고, 내 수준이 김신일 씨는 내 수준보다 좀 밑이야, 수학적으로. 나는 수학적으로 조금 높은 데 가서 공부해야 되겠어. 심화반 제가 추천할게요. 아마 수학적으로 좀 우리 문 교수님이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저는 하여튼 기본적인 것만 이해해서 항상 시험을 봅니다. 문제 2교시 3번. 유도전등기의 속도 제어 기본식 설명하고 속도 제어 방법의 종류를 적어봐라. 속도 제어 기본식 P분의 120F 1-S,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전등기 속도 제어 기본식 딱 적어놓고 기본식을 설명을 하래요. 그럼 뭘 설명할 겁니까? 기본식에 대해서. 속도 제어식인데 이 속도 제어식에는 극수를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극수. 그 다음에 주파수를 해가지고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RPM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2극일 때는 60Hz면 3600rpm, 그 다음에 4극이 되면 1800rpm 이렇게 변화되는 걸 써주셔도 되죠. 그리고 속도 제어 기본식에 보니까 뭔가 이제 뭐 슬립 제어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면 속도가 좀 가변이 되거든요. 전압의 크기를 줄이면 이 토크 곡선이 중요합니다. 사실 유도전동기는 이 토크 곡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걸로 설명하면 끝나요. 이게 속도인 거고, 속도, 그죠? 여기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동기 속도인 거고, 이게 P분의 120F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토크를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동기의 토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동기 토크는 전류가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자속에 의해서 토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속이 커지면 토크가 커질 거예요. 그럼 철심에다가 아까 CT에서 철심 내에 자속을 많이 넣어가지고 포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전압을 높이면 됐죠. 여기서도 전압이 높아지면 토크 당연히 커집니다. 이렇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죠. 낮아지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전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제어하면 동기 속도가 변화하죠. 동기 속도가 변화하니까 이 토크 곡선이 또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요 동기 속도에서 딱 만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때 전압의 크기를 제어를 하면은, 그러니까 주파수가 느려지면 주파수가 이렇게 되는 거에서 극단적으로 주파수를 이렇게 늘리면 주파수가 줄어든 거죠. 주파수를 줄어드는 파행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전압을 한쪽으로 공급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철심 내의 자속의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왜냐하면 철심 내 자속은 이렇게 가할 때는 이쪽으로 정렬이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파형으로 가하면은 다시 반대로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렬이 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한쪽으로 많이 가해지면 이쪽으로 계속 쫙 가해지면 여기 자속이 점점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커지죠. 그래서 주파수만 줄이면, 예를 들어서 요게 기본 토크 곡선이다라고 하면 주파수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렇게 딱 오게 되죠. 그래서 토크가 커지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속도 제어할 때는 주파수를 가지고 속도 제어할 때는 뭐도 줄여야 된다? 전압도 같이 줄이고 늘리고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토크 곡선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및 적용법으로 가면요. 일단 농형 유도 전동기에 했으니까 농형과 권선형을 둘 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농형만 생각날 수도 있는 분들이 농형에 대해서 썼으면 점수 많이 줄 겁니다. 근데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까지 하면은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농형은 P분의 120F에서 극수 변환 주파수 전환 전압 제어. 그러면 누군가 밴드에서 질문했었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이게 안 되냐? 극수 변환 주파수 제어 전압 제어가 안 되냐? 돼요. 그죠?
그렇게 하든지, 권선이 유도 전동기는 뭐도 할 수 있어요. 2차에 저항을 달아가지고 권선이 있으니까 리드선을 빼가지고 저항을 달면 2차 저항 제어나 2차 여자 제어도 할 수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주면 이 사람 다 알고 있구나, 속도 제어 방법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뒤에 있는 거를 딱 보면은 보나마나 뭐 잘 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극수 변환 제어 수식 한번 써주고 P를 제어하는 거다. P 기본이 몇 극입니까? 2극. 그렇죠. 그 다음에 4, 6, 8 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 다음에 N극하고 S극이 짝이니까.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2극, 그럼 8극으로 만들어 놓고 권선을 딱 두 개를 겹치면은 4극이 된다라든지, 그죠? 또 권선 두 개를 겹치면 2극이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극이 3600rpm이면 4극이면 1800rpm, 그 다음에 8극이면 900rpm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예전에 주파수 제어가 안 될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파수를 제어하면 됩니다. 주파수 F를 제어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속도 토크 극선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주파수에 따라서 동기 속도가 결정이 되고, 주파수를 줄이면 동기 속도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동기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다. 원래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부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부하의 토크와 연결된 이 지점에서 슬립을 갖고 돌아가는 거죠. 그것도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파수가 낮아짐으로 동기 속도가 달라지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파수가 작아지면, 주파수가 이렇게 됐다가 주파수가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파형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한쪽 방향으로 자속을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속이 커져요. 철심 내. 토크가 커져요. 이렇게 토크가 커지는 이건 문제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크도 같이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주파수를 낮게 하면 전압도 작게 하자. VF 일정 제어. VF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자. VF가 일정한 자속을 갖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VF 일정 제어를 하면 주파수가 60Hz일 때 기본 요거다라고 보면 이러한 토크 곡선을 가지면 주파수도 낮추고 전압도 같이 낮춰주면 토크가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최대 토크에서 내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 특징은 속도 제어는 정밀하게 60Hz, 59Hz, 58Hz 막 만들 수 있으니까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속도를 빠르게도 느리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죠. 효율이 아주 좋은 제어 방법이죠. 그래서 속도를 2분의 1로 줄이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은 속도의 몇 승에 비례해서 줄어듭니까? 제곱 아니면 3승? 3승에 비례해서, 속도의 3승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속도 제어를 해서 효율을 아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부하일 때? 어떤 부하일 때? 제곱 토크를 갖는 부하일 때, 그게 팬이나 펌프 이런 부하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압 제어. 전압을 하면은 토크가 이렇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늘어난다. 그래서 전압 제어하고 부하 토크는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토크가 변하면은 실제로 회전하는 속도가 약간 변하게 된다. 근데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게 속도 변화가 크진 않아요. 아주 살짝 변화가 생깁니다. 전압 제어를 했을 때는. 네. 왜냐하면 이게 동기 속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4교시. 이 4교시래. 빨리 끝내고 싶나 봅니다. 2교시 4번 문제. 뇌전자기 임펄스, LEMF와, 그러니까 이 P레 구역, LPZ와 LPMS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P레 구역, LPZ 존 0, 존 1, 존 2, 존 0 A, 존 0 B, 이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설명해 봐라. 구조물 그려놓고. 존 0가 어딥니까? 건축물로 얘기하면. 건축물 밖인데 왜 건축물 밖에가 존 0예요? 뭐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뭐를 보호받지 못하니까? 낙뢰를.
낙뢰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 제로 아닙니까? 존 1은 이렇게 건축물 아니잖아요. 낙뢰에서 보호받는 곳, 차폐가 된 곳,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존 제로에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는 낙뢰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데 뭐가 있을 때 낙뢰로부터 보호가 되는 건축 외부가 있는 겁니까? 피레침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이 피레침 때문에 보호되는, 내격에서 보호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옥에도. 그건 존 제로 B, 그죠? 보호 안 되는 영역은 존 제로 A,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는 거죠. 존 1은 한 번 차폐돼서 들어오는 거, 존 2는 한 번 더 차폐돼서 들어가 있는 구역, 존 3는 한 번 더 차폐된 거, 존 4는 한 번 더 차폐된 거, 존 5는 한 번 더 차폐된 거. 종이 한 10장 쓰실 수 있겠죠. 존 6, 존 7, 존 8 하면서 아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격거리? 이격거리는 LPZ에 대한 대책, 지금 이제 구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책으로 가면은 이제 차폐도 있고 이격도 있는 거죠. 이격 쓰셔도 됩니다. 대책으로 갔을 때,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대책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본보호 대책에 있는 거를 사실 살짝 끌고 와가지고, 왜냐면 구분은 좀 해야 되니까,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네요. 우리 교재에도, 그죠? LPS를 채택한다. LPS가 뭡니까? 라이트닝에 대해서 보호 시스템을 채택을 한다. 피레침을 설치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차폐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차폐하고 접지를 한다. 좋고요. 그 다음에 SPD를 설치해서 이렇게 도체에서 들어오는 서지를 방전을 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격을 한다. 또 대책이 됩니다. 여기 내부 기기에 대해서 여기 인하도선에서부터 이격을 좀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불꽃 방전이나 유도 전압이나 이런 게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LEMP 보호대책 시스템인 LPMS의 설계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라.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법적인 게 4가지가 나와 있는 거고, 방법적인 거 4가지를 내가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은 점수 받을 거고요.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응용해서 써주면 좋죠. 근데 4가지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는 여기 어떤 장비를 설치하는데 차폐, 여기 굵은 선이 차폐예요. 그러면 방사 노이즈에 대해서 차폐가 되는 겁니다. 내격이 빵 치면 전자기파가 팍 나오니까 그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 기기를 보호하려면 차폐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도체 서지가 유도돼가지고 이 지기로 들어와서 기기의 절연체를 파괴시킬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SPD를 설치를 하는 거죠. 방전시키게. 요런 거를 그냥 저 기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2단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SPD도 2단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 방사자계가 매우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U0, U2는 이 서지 전압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전류도 서지 전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차폐가 하나 있고 SPD 하나 있죠. 그러니까 방사 노이즈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지 전압, 서지 전류 좀 줄어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존에 의해서 차폐가 일단 안 되고, 이 도체에 대해서 이게 SPD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지 전압, 서지 전류 한번 감소가 되고요. 방사성 노이즈는 어떻게 차폐를 할 거냐? 이 전선관에다가 스틸 전선관으로 해. 그 다음에 장비 자체를 내가 차폐해. 건물에 의해서 차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차폐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사 노이즈는 차폐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전도성 노이즈만 이렇게 뭐 거의 3단계로 해서 완벽하게 줄여 나가는 거죠. 전도성, 이게 서지 전압과 서지 전류를. 뭐 어떠한 장비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냥 장단점이 뭐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장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비는 방사 노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차폐를 안 해도 됩니까? 방사 노이즈에 대해서
내가 견디는 장비. 그냥 이거 튼튼해. 어떤 전자파가 와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오동작하지 않는 장비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전자파가 와서 오동작이 되는 장비는 이렇게 공간 차폐를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존으로 구분을 하고 방사 노이즈, 전도성 노이즈 이런 거를 없애는 방법, SPD 써가지고 그런 게 기본 보호 대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쓰셔도 기술사 시험에서는 점수를 줘야죠.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배터리, BESS, 그 다음에 전지의 종류, 별 특징, 장단점, 기술 동향. 구성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성도는 그릴 수 있죠. 배터리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구성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배터리를 관리를 해야 되죠. 특히 요즘 리튬이온이니까 얘가 과충전이 되면 열이 나고 폭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뭘로 관리합니까? 렉별로 다 이렇게 BMS 장치가 렉별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BMS 장치가 필요한 거죠. BMS 시스템. 그 다음에 PCS 장치, 인버터 장치, 전력 변환 장치.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충전. 그 다음에 충전된 전력을 직류를 교류로 바꿔가지고 계통 연계. 이 필요하잖아요. PCS 장비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PMS. 얘를 다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야, 몇 시에 충전해. 해가지고 이 인버터를 가지고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몇 시에 방전해. 그건 다 프로그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PMS 프로그램이 이제 구비가 돼 있고 세팅이 되면 됩니다. 배터리에서 지금 여기 배터리 BMS 시스템에서 배터리에 지금 어떤 셀이 과열이 되는 것 같아, 과충전이 된 것 같아, 또는 여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전류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전압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 그걸 신호가 오면 이 PMS로 전송을 해줘서 야, PCS 가동 중단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 중지, 방전 중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큰 의미에서 EMS라는 것도 있습니다. EMS는 여러 개의 이 PMS, 여러 개의 ESS 시스템이 여러 군이 뭐 원격지에 여러 개가 있다. 이거를 통합 관리를 하겠다. 그럼 또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EMS로 이렇게 해가지고 PMS를 여러 개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나중에 ESS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ESS는 왜 필요하냐, 이런 거 할 때 이제 개통하고 어떤 충방전을 하면서 피크를 제어할 수 있고, 그죠? 피크 시프트도 할 수 있고, 피크 레벨링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럼 전지의 종류별 특징, 장단점, 기술 동향 볼게요.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ESS, 배스의 구성도, 배스 전지 종류, 별 특징, 그 다음에 배스의 그러니까 ESS 시스템의 장단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지 종류의 장단점으로 갈 거냐, ESS 시스템의 기술 동향으로 갈 거냐, 전지의 기술 동향으로 갈 거냐, 이렇게 막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딱 문맥을 보면 딱 ESS 저장, 배터리를 이용한 ESS 저장 시스템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전지 시스템에 대한 특징, 장단점, 기술 동향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과 기술 동향을 따로따로 나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제가 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도 특징을 쓰고 연축전지, 리튬이온 이렇게 쓰고, 장단점, 연축전지, 리튬이온, 뭐 알칼리, 기술 동향, 연축전지, 뭐 이렇게 리튬이온 이렇게 다 막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묶어놓고 관련된 걸 쭉 쓰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되겠죠. 내가 연축전지는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전지다, 안전하다, 저비용이다,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되고, 우리 어디에다 씁니까? 전기실에 직류전원 공급장치, 연축전지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아니면 자동차에 뭐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에? 리튬이온 들어가 있습니까? 연축전지 들어가 있습니까? 연축전지. 제 차에도 연축전지 들어가 있어요. 네. 안전성이 높고요, 그죠? 장단점,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 기술 간단하고 그냥 충전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배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셀이 필요하죠. 직병열이 공급이 돼야 되죠.
이 어느 정도의 암페어 아워를 갖느냐에 따라 직렬도 하고 병렬도 하고 쫙 셀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어떤 충방전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어떤 건 이만큼 충전되고 어떤 건 요만큼 충전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전을 쫙 하면. 근데 연축전지는 그냥 쭉 충전하면 돼요. 이렇게 얘 꽉 찼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연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의 셀은 충전이 부족하다. 그래도 충전해도 돼요.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충전하는 기법에도 과충전하는 기법도 있어요. 이 균등 충전. 이게 균일하게 쫙 충전해주는 방법. 근데 뭐는 안 돼요? 뭐 어떤 전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리튬이온 전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리튬이온 전지는 여기 충전이 꽉 찼는데 계속 충전하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충전 기술이 매우 중요해요. 셀을 크게 못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서 직병렬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충전을 제대로 쫙 균일하게 못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저 9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셨어요? 중국에서 전기 오토바이 타고 훅 가다가 그냥 빡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펑 폭발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여튼 리튬이온은 그런 큰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 충전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지는 겁니다. 재료값도 비싸지만. 일단 연축전지. 연축전지의 단점. 고출력 방전 시에 용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1A 쭉 보낼 때는 오랫동안 방전할 수 있는데 갑자기 100A 보내. 그러면은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전압이 막 떨어져요. 충전량이 떨어진다면 이제 셀의 전압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납을 이용한다. 또 단점이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이게 뭐 니켈 메타할라이드라든지 니켈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칼리 축전지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연축전지에 대한 이 단점, 이런 고출력이 안 되는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 거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거에 탑재가 많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리튬이온은 위험하니까 탑재가 안 됐었고 지금은 이제 리튬이온을 거의 쓰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레독스 플로우라는 전지도 있어요. 흘려주는 전지, 양극전액과 음극전액을 통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멤브레인 쪽으로 흘려주면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산화하는 반응이 생기면서 충전도 하고 방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플로우 전지는 전지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셀을 막 직병렬하는 게 아니라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통을 크게 해요. 그 다음에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반응하는 멤브레인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나 용량을 저장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전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알고 있는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는 리튬이온. 리튬이온이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리튬이온을 쓰고 있습니까? 휴대폰에, 노트북에, 자동차에 분명히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왜 쓰고 계세요? 충방전 특성이 엄청 좋아서 그런 거예요. 충전도 잘 되고 방전도 잘 되고 안정하기만 하면은 이 특성이 아주 좋은 겁니다. 작은 사이즈의 대용량이 충전이 되고 그죠? 다른 전지보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리튬이온입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효율도 좋고요. 단점은 이제 안전에 대한 게 단점이고요. 어떤 과충전하거나 하여튼 그랬을 때 이 열폭주를 일으킬 수 있다. 열폭주 때문에 안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자동차에 화재가 붙으면 못 끕니다. 뉴스 보시면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끌려고 지금 실험해봤어요. 이것도 뉴스에 나왔는데 소방관들이 덮어가지고 질식해서 소화시키려고 덮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이거 포를 뗐어요. 그래도 안 꺼지죠. 다시 살아나죠. 열폭주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외국에는 어떻게 끈답니까? 이 자동차를 담글 수 있는 물탱크 차를 끌고 와가지고 화재가 나고 있는 승용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크레인이 그 속에 물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만 꺼진다라는 거죠. 그런 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알고 있는 거를. 자, 그래서 연축전지,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리튬이온이죠. 알칼리죠. 그 다음에 리튬이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연축전지 가장 쌀 거고 조금 싸고 그 다음에 비싸고 연축전지 메모리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이온 이런 게 없고 요건 그냥 서비스로 본 거예요. 자, 6번 문제. 변류기에 대한 오차에 대한 겁니다. 비오차, 합성 오차, 비보정 계수, 그 다음에 오차 풀이. 자, 여기에서 보면
변류기는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포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포화는 이제 대전류가 흘렀을 때 오차 영역인 거고, 여기서 항상 1차 전류에서 2차 전류가 흘러줘야지 완벽한 변류기인데 약간의 오차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슨 전류? 여자 전류,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또 그리는 겁니다. 이게 1차 전류고, 이게 1차 전류와 2차 전류에 B가 있는 거고, I2에 대한 B가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가 2차 전류가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 여자 회로가 있다. 여자 회로 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도 되지만 하나를 그린다면 이렇게 코일로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I 전류 여자 전류가 있다. 여자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I2 전류가 조금 작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의 B가 내가 정확히 100대 5, 100대 5대로 안 가고 조금 작아지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요게 이제 어떤 비오차, 비보정 계수 나오는 거고, 합성 오차에 대한 개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에 대한 건 등가회로를 그리든지 그냥 간략한 이런 CT 회로도로 해서 그려가지고 표현해주면 좋고요. CT의 비오차는 실제분의 공칭 마이너스 실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는 뭐냐? 실제는 오차가 생기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실제를 넣어주고, 100대 5짜리인데 100대 5의 건수비를 가진 이 CT인데, 이런 CT인데 실제로 100A를 흘렸더니 아니더라, 4.95A가 흐르더라. 우리 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제를 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요 그냥 실제분의 공칭 마이너스 실제 해서 4.95 100대, 근데 공칭은 5분의 100, 실제는 4.95의 100,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써주고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요 합성 오차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비오차에서 요 수식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자, 이건 뭐냐? KN과 K로 표시를 한 겁니다. KN은 그냥 간단해요. KN은 그냥 실제 변류비고, K는 전격 변류입니다. 실제분의 전격 마이너스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IS를 다 곱해줬어요. 곱하기 IS. 그러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IS가 다 날아가서 IP만 남았습니다. IP만 남은 상태에서 여기에도 이제 IS를 이렇게 곱해줬으니까 요거 그냥 K분의 IS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항목이 남아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냥 변형을 시켜놨어요. 변형만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비오차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형식을 가지고 합성오차가 나오는데, 이 합성오차는 여기 부분이 똑같죠. KIS-IP. 요 K의 IS-IP, IP분의 100 해가지고 이 IP도 분모로 있고, 그러면 요 2차 측 전류와 1차 측 전류의 순시치, 어떤 순시치, 비선형 상태, 또는 전류 오차와 위상차의 벡터합이다라는 게 어떤 순시적으로 벡터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1차 전류가 이렇게 100A 흐를 때 2차 전류가 4.95A만 생각할 게 아니라, 1차 전류가 이렇게 100A 흐를 때 2차 전류의 4.95A가 낮은 예를 들어 이런 위상차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세타도. 그리고 이 파형도 어떤 고주파가 이렇게 함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나타낸 오차가 뭐냐, 그게 이제 합성 오차라는, 그렇게 개념이 돼 있대요. 실무에서 잘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개념만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이제 합성 오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비보정 계수, 미국에서 쓰는 거다. 공칭분의 측정으로 했다. 공칭이 뭐예요? 5분의 100, 측정은 4.95분의 1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20보다 크겠네요. 분자가 크네요. 그럼 이 오차는 마이너스로 나올까요, 플러스로 나올까요? 플러스로 나오겠네요, 그죠?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이 비오차는 마이너스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게 서로 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RCF가 약간 좀 간단하고, 비오차를 계산 한번 해봐라. 주어졌잖아요. 우리 기본 교재는 4.95로 주어졌거든요. 여기 문제가 그냥 4.96으로만 바꿔서 나온 거예요. 4.95를 4.96으로만 바꿔서 하니까 여기 일반식으로 풀어도 되고, 여기 K라는 걸로 주어진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뭡니까 실제 공식 마이너스 실제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0.8 나와요. 여기 4.95로 넣으면 우리 책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